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 동네에서 이 가격에 살 사람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한 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들여 산 건물입니다. 리모델링비만 8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팔릴 가격이 5천. 부산 영도에서 30년 식당을 한 저는 이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내 가게만은, 내 건물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밤 9시 중개소에서 나와 복내동 큰 길을 걷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바닥을 비추고 양쪽 가게는 전부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30년 전 이 길은 조선소 퇴근 인파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호프집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식당마다 줄이 섰습니다. 지금은 제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이 길에서 식당을 했고 이 길에서 건물을 샀고 이 길에서 2억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는 걸 매일 보면서도 나만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영도 사람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 지금은 한진중공업이라 부르는 그 조선소에서 35년을 용접공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작업복에서 쇳가루 냄새가 났거든요. 어머니가 그 옷을 받아서 마당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시면 비눗물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게 제 어린 시절 영도의 냄새였습니다. 영도가 어떤 동네였냐면요. 조선소 정문에서 복내동 시장까지 한 15분 거리인데 그 사이에 식당, 철물점, 이발소, 당구장, 호프집이 빼곡했습니다. 오후 5시만 되면 조선소 사이렌이 울리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머리를 자르고 당구를 쳤습니다. 동네 전체가 조선소로 먹고 사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소 하청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처럼 용접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한 14년을 배 위에서 불꽃을 튀기며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철판 위가 50도 넘게 올라가서 작업화 밑창이 녹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바닷바람이 뼈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됐습니다. 특근에 잔업까지 하면 월 250은 가져갔으니까요. 90년대 중반 기준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35되던 해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선체 블록 위에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졌거든요. 높이가 한 3m쯤 됐을 겁니다.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순간 허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디스크 2군데가 터졌다고 하더군요. 석 달을 누워 지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러다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고. 당신 몸이 부서지는 걸 더는 못 보겠다고. 그 말에 조선소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영도에서 조선소 빼면 할 게 없었거든요. 한 달을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식당이었습니다. 조선소 정문 앞 골목에 작은 식당이 하나 나왔거든요. 20평짜리,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치가 딱이었습니다. 조선소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나오는 길목이었으니까요.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아내가 원래 음식 솜씨가 있었거든요. 된장찌개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잘했고 동태찌개도 잘 끓였습니다. 저는 조선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밥양 많고 국물 뜨겁고 반찬 푸짐한 집, 점심에 빨리 먹고 나갈 수 있는 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7년 가을, 복내동 골목에 영도식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비 아끼려고 아는 형이 페인트로 직접 써줬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그 간판이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손님이 7명 왔습니다. 전부 조선소 아는 형들이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밥 잘 먹었다고. 그 형들이 돌아가면서 어깨를 두드려줬는데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식당이 되겠다는 확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조선소 앞이니까 손님은 오겠지.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의 된장찌개가 입소문을 탄 거였습니다.
식당을 연지 석 달쯤 되니까 점심시간에 자리가 찼습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걸어서 3분 거리.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걸어가고 걸어오는 시간 빼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 안 되거든요. 가까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식당이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하게 갔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김치찌개 정식, 동태찌개 정식, 셋 중 하나. 가격은 전부 5,000원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싼 편은 아니었지만 밥양이 많고 반찬이 7가지였으니까 아까운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멸치, 다시마, 물을 넣고 1시간을 푹 우려내는데 그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거든요. 나중에 단골 손님이 그러더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냄새 맡으면 점심이 기다려졌다고. 그게 아내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홀을 봤습니다. 주문받고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하루에 서서 일하는 시간이 14시간이 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도지면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서 하루에 80인분 넘게 돌렸으니까 몸이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힘들어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이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첫 해 매출이 월 500만 원 정도였는데 2년 차에 700으로 올랐고 3년 차에는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비용 빼고 손에 쥐는 돈이 월 400에서 500 사이. 조선소 다닐 때보다 많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조선업이 황금기를 맞으면서 영도가 들썩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조선소 인력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까지 사람들이 영도로 왔습니다. 하청업체도 우후죽순 생기고 골목마다 원룸이 올라갔습니다. 손님이 폭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이 서기 시작하더군요. 밖에까지 4-5명이 기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랬습니다. 옆에 빈 가게가 나왔는데 터서 넓히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요. 근데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넓힌 뒤로 좌석이 40석이 됐는데 점심시간에 2바퀴를 돌렸습니다. 하루에 120인분.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아이 둘 학원비 걱정 안 하게 됐고 아파트 대출도 갚아 나갔습니다. 2005년에 복내동에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끼고 산 거였는데 식당 수입으로 5년 만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고 딸은 서울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전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추석이면 부모님 용돈도 두둑이 챙겼고 명절 선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끔 그러더군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꿈만 같다고. 조선소에서 허리 다쳤을 때는 앞이 막막했는데 식당이 우리 살렸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식당이 잘 된 게 제 실력이 아니라 조선소 덕이었다는 걸. 조선소가 돌아가니까 사람이 왔고 사람이 오니까 장사가 됐던 겁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30년 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2010년 전후로 조선업 호황이 정점을 찍었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서면 뿌듯했습니다. 47의 가게가 잘 되고 아파트 빚도 없고 자식 둘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조선소 앞 식당은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2014년쯤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이 좀 짧아진 것 같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숫자로 보니까 확실했습니다. 하루 120인분 나가던 게 100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90, 그 다음 달에는 80, 한 달에 10인분씩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조선소 사정이 안 좋아진 거였습니다. 뉴스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거제도 대우조선이니 울산 현대중공업이니 거기 이야기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영도 한진중공업도 일감이 뚝 떨어졌거든요. 하청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식당 단골이었던 삼성 하청 반장이 어느 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다음 달에 거제로 내려간다고.
여기 일이 없어서 거제 삼성중공업 쪽으로 옮긴다고 하더군요. 그 형이 가고 나서 한 달 사이에 비슷한 인사를 대여섯 번 받았습니다. 다들 떠나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선소 자체는 안 없어지니까 다시 좋아지겠지 했습니다. 근데 골목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식당 두 집 건너 철물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발소가 닫았습니다. 건너편 호프집도 어느 날 셔터가 내려가더니 다시 안 올라왔습니다. 그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일입니다. 불과 1, 2년 만에 골목 가게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가게가 닫히니까 거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가로등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꺼진 건 아닌데 가게 간판불이 없으니까 골목 전체가 침침해진 거였습니다. 저희 매출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월 2천만 원 찍던 매출이 1,200으로 다시 1,000으로 다시 800으로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곤두박질 쳤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다 빼면 손에 쥐는 돈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밤에 가게 정리하고 셔터를 내리는데 양옆이 전부 빈 가게거든요. 어둠 속에 저희 가게 불빛만 달랑 켜져 있는 걸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아내한테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좀 줄긴 했지만 괜찮다. 조선소가 또 일감 받으면 사람이 올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2017년이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일감을 돌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도 조선소는 사실상 가동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문 앞에 오가던 인파가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저희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 자체가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 80인분이 50으로 줄었습니다. 50도 안 되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주방에 서 있는데 11시부터 1시까지 손님이 15명. 아내가 국솥을 바라보면서 긴 한숨을 쉬더군요. 하루치 재료를 준비해놨는데 반도 안 나간 겁니다. 남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영도구 인구 통계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성기 40만이 넘던 영도 인구가 12만까지 줄었다고. 3분의 1도 안 남은 겁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장사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걸 저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으면 가게를 줄이든 접든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갔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들어온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영도가 뜬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장한테서였습니다. 오 사장이라고 영도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먹으러 가게에 와서 밥을 먹다가 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흰여울 문화마을 알지 않냐고. 거기가 요즘 관광객이 엄청 온다고. 인터넷에서 부산 가볼 만한 곳 검색하면 해운대 다음으로 흰여울 마을이 뜬다고. 영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령의 한 산책로도 새로 생기고 깡깡이 마을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고. 영도 전체가 관광 쪽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여울 마을에 관광객이 온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영도 쪽으로 넘어가는 걸 봤으니까요. 근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오 사장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러더군요. 지금 복내동 건물값이 바닥이라고. 근데 영도에 관광 인프라가 들어오면 이 동네 건물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식당 자리 건물을 사놓으면 나중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로 돌려도 되고 안 되면 건물값 올랐을 때 팔면 된다고.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솔직히 그 시점에서 저는 불안했거든요. 매출이 반토막 났고 골목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 사장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소 손님이 줄었으면 관광객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흰여울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복내동까지 내려오게 만들면 식당도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직접 흰여울문화마을을 가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카페마다 자리가 꽉 차 있고 골목벽에 그려진 벽화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영도 맞나 싶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흰여울마을에서 복내동까지가 꽤 멀거든요. 차로 10분, 걸어서는 3, 40분. 관광객이 거기까지 내려올까?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영도 전체가 관광벨트로 묶인다고 하더군요.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깡깡이마을 관광개발, 영도 해안둘레길, 옛 조선소 부지 문화공간화. 이런 계획이 줄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내동도 그 동선 안에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겁니다. 매출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식당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2018년 초에 결심을 했습니다. 건물을 사기로. 식당 자리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건물주가 서울로 올라간다면서 내놓은 거였습니다. 2억 4천만 원. 20년 된 3층 건물치고 싸다고 오 사장이 그러더군요. 전성기 때 4억은 갔을 건물인데 동네가 죽으니까 반값도 안 된다고. 아내한테 의논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건물이냐고. 그 돈이면 우리 노후 자금인데 건물에 묶이면 어떡하냐고.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설득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이라고. 영도가 관광지로 뜨면 건물값이 2배는 올라간다고. 그리고 2층, 3층을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면 임대 수입도 생기는 거라고. 식당만으로는 안 되니까 건물로 수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아내가 오래 망설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걸.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흰여울마을의 그 풍경이 박혀 있었거든요. 카페에 줄 서는 사람들, 골목에 넘쳐나는 관광객. 그게 복내동에도 온다면. 그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절대 대출은 받지 말자고. 우리 돈으로만 하자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건물 2억 4천. 적금 깨고 퇴직금 정산하고 보험 해약하고 긁어모은 돈이 1억 8천이었습니다. 6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은행에 가서 건물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봄, 건물 등기가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3층 건물의 주인이 된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건물을 사고 나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층은 식당을 계속하면 되니까 건드릴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2층과 3층이었습니다. 원래 건물주가 살림집으로 쓰던 공간인데 10년 넘게 비어 있어서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서 까맣고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고 창틀 사이로 바람이 술술 들어왔습니다. 카페를 하려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하려면 방 구조를 바꾸고 화장실을 늘리고 소방시설도 갖춰야 했습니다.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8천만 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사는데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8천이 또 필요한 겁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2천만 원도 안 됐거든요.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 안 받겠다고 해놓고 이미 6천을 빌린 상태였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이 아니라 제 신용으로. 신용대출 5천만 원. 이자가 연 6%대였는데 한 달에 이자만 2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건물담보대출 이자 30만 원까지 매달 55만 원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층은 카페로 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석 달이었는데 그 석 달 동안에도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식당은 공사 소음 때문에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하루에 30인분도 안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공사가 끝난 건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2층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솔직히 뿌듯했습니다. 원목 테이블, 바다가 살짝 보이는 창가 자리, 아내가 고른 연한 초록색 커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3층 게스트하우스도 방 3개를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 수건, 어메니티까지 갖춰놨습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게스트하우스를 등록했습니다. 카페는 입구에 오픈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 오픈 첫 주, 손님이 하루에 2~3명. 그것도 동네 어르신들이 호기심에 한번 오는 정도였습니다. 커피 한 잔 3,500원. 하루 매출이 10,000원이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더 처참했습니다. 첫 달에 예약이 딱 한 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 둘이 1박에 4만원. 그 대학생들이 체크아웃하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숙소는 깨끗한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심심했다고. 밤에 나가봤는데 가게가 다 닫혀 있어서 편의점도 못 찾았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복내동에 뭐가 있습니까? 닫힌 가게, 빈 건물, 가로등 불빛뿐인 골목. 여기에 누가 일부러 와서 자겠습니까? 흰여울 문화마을 관광객이 복내동까지 내려올 거라는 기대. 그게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흰여울 마을에 오는 사람들은 골목 사진 찍고 카페 한잔하고 다시 부산역이나 해운대로 떠났습니다. 복내동은 동선 자체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돈은 들어간 뒤였습니다. 2층 카페 월 매출이 30만원이 안 됐습니다. 재료비, 전기세 빼면 적자였습니다. 3층 게스트하우스는 한 달에 예약이 한두 건. 잘 되는 달이 10만원이었습니다. 1층 식당 매출마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대출이자 55만원, 건물 유지비 30만원, 식당 재료비와 공과금 200만원. 들어오는 돈은 식당 매출 500만원 남짓. 비용 빼면 매달 1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통장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이 되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카페를 접었습니다. 더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어놔도 손님이 안 오는데 전기세만 나가는 공간을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원목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이는 걸 볼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아내가 고른 연한 초록색 커튼을 떼어낼 때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행주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군요. 게스트하우스도 포기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서 내렸습니다. 2년 동안 총 손님이 20팀도 안 됐습니다. 3층 방 3개에 깔아놓은 이불을 걷으면서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에 아내한테 고백했습니다. 대출 이야기를. 건물 담보 6천만원, 신용대출 5천만원. 합쳐서 1억 1천만원. 아내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든 울든 했으면 저도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아내는 그냥 식탁에 앉아서 먼 데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넘게.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더 버티면 이자에 깔려서 식당까지 접어야 하니까요. 오 사장한테 연락했습니다. 건물 내놓겠다고. 오 사장이 한참 말이 없더니 솔직히 말해줬습니다. 지금 영도 복내동에서 건물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내놓을 수는 있는데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할 거라고. 얼마나 낮춰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1억 밑으로 가야 매수자가 붙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2억 4천에 산 건물을 1억에 파는 겁니다. 거기에 리모델링비 8천까지 합치면 3억 2천을 넣은 건물인데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안 팔면 매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1억에 내놨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 사장이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8천까지 낮춰보자고. 8천에 내놨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6달째 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건물 경매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에 현금으로 사겠다고. 5천만 원.
3억 2천을 넣은 건물이 5천만 원.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안 팔면 매달 대출이자를 내야 하고 그 이자를 낼 돈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출로 겨우겨우 이자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식당마저 적자 직전이었습니다. 팔았습니다. 5천만 원에. 등기가 넘어가는 날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 사장이 옆에서 제 어깨를 잡아줬는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1억 1천에서 5천을 빼면 6천이 남는 빚. 그 6천을 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매출이 제로가 된 달이 3달 연속이었습니다. 남은 적금을 전부 깨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겨우 막았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결국 식당을 접었습니다. 2020년 가을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킨 영도 식당의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아내와 복내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영도 한 귀퉁이에 보증금 300에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을 옮기는데 이삿짐 트럭이 필요 없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식당 집기는 다 처분했고 가전제품도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남은 건 옷까지 몇 벌하고 이불하고 밥솥 하나. 반지하 방에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위쪽으로 사람들 발목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더군요. 저건 누구 신발이지? 저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납니다. 반지하 방은 해가 안 들어서 새벽이든 낮이든 어둡습니다. 이불을 걷고 세수를 하는데 찬물에 얼굴을 대면 잠이 확 깨지더군요. 겨울에는 수돗물이 얼음장 같아서 손이 빨갛게 됩니다. 자갈치 시장까지 버스로 20분. 새벽 버스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탑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졸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하역장에 도착하면 스티로폼 상자를 나릅니다. 생선이 담긴 상자가 10kg에서 20kg쯤 됩니다. 이걸 트럭에서 내려서 가게 앞까지 옮기는 겁니다. 하루에 한 200상자. 다 끝나면 점심때쯤인데 그때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납니다. 옛날에 다친 디스크가 도지는 겁니다. 진통제 2알을 삼키고 버스를 탑니다. 일당 8만 원. 한 달에 20이틀을 나가면 176만 원. 거기서 월세 25만 원, 공과금, 밥값 빼면 남는 돈이 100만 원 정도. 그걸로 남은 대출 이자를 갚습니다. 이 생활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밤에 반지하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뭘 달리 했어야 했을까? 돌이켜보면 실수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한 동네, 한 산업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조선소 앞에서 식당을 하니까 조선소가 잘 되면 저도 잘 되고 조선소가 망하면 저도 같이 망하는 구조였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달걀뿐 아니라 바구니까지 하나에 다 넣은 겁니다. 식당도 영도, 건물도 영도, 카페도 영도. 영도가 무너지니까 전부 같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둘째, 남의 말만 듣고 큰 결정을 했습니다. 오 사장이 뜬다고 했을 때 저는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 흰여울 마을에 관광객이 오는 건 맞았지만 그 사람들이 복내동까지 올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구청 개발 계획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안 알아봤습니다. 그냥 뜬다더라 그 한마디에 3억 2천을 건 겁니다. 셋째, 아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고. 대출은 절대 안 된다고. 아내의 감이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30년 장사한 사람이 아내 말에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넷째,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깊이 빠졌습니다. 건물을 사고 나서 리모델링비가 8천만 원 나왔을 때 그만둬야 했습니다. 건물만 사고 인테리어를 안 했으면 손실이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2억 4천을 들인 상태에서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이 다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넣으면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게 되는 거. 도박하는 사람 심리가 딱 이겁니다. 다섯째, 손해보더라도 빨리 그만둬야 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카페 열고 석 달 만에 이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반년이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건물을 팔았으면 1억 중반은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손해가 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근데 더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그 미련 때문에 1년을 더 끌었고 결국 5천만 원에 넘긴 겁니다. 여섯째, 퇴직 후 사업 확장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식당은 제가 아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카페, 게스트하우스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카페는 젊은 사람들 감성을 알아야 하고 게스트하우스는 온라인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둘 다 몰랐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된장찌개 끓이는 것밖에 없었는데 카페 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골목 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매일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내 가게만은, 내 건물만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도시가 죽으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같이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닫는데 3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요즘 저는 자갈치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도 복내동 골목을 일부러 지나갑니다. 제가 30년 식당을 했던 자리. 셔터가 내려간 채 녹이 슬어 있습니다. 옆에 제가 팔았던 건물. 산 사람이 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어 있습니다. 2층 카페였던 창문에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고 3층 게스트하우스 창에는 커튼이 그대로 쳐져 있습니다. 아내가 골랐던 그 연한 초록색 커튼. 골목 전체가 죽어 있습니다. 양쪽 가게 10곳 중에 문 연 데가 2곳. 나머지는 셔터가 내려간 채 혹은 간판이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 켜진 창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할머니 한 분이 1층 창문으로 텔레비전 불빛을 비추고 계신 게 보이는 정도. 영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식당을 시작했을 때 40만이 넘던 영도 사람이 지금은 10만 명대 초반이라고 들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남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진작에 떠났고 남아있는 건 떠날 힘도 갈 곳도 없는 노인들 뿐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내는 요즘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수다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식당 할 때는 손님한테 이것저것 말을 걸고 단골한테 반찬을 더 퍼주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반지하 방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봅니다. 채널을 돌리지도 않고 그냥 켜놓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걸면 응 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내한테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으니까 됐어. 건강하니까 됐어.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내가 씩씩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걸 압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이 가끔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받기 싫다고 해도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딸은 명절에 내려오면 냉장고를 꽉 채워놓고 갑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아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당 할 때는 제가 자식들한테 용돈을 쥐어줬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뒤바뀐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하시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걸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뜬다더라, 오른다더라, 그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특히 부동산은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오는 동네인지 떠나는 동네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건물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둘째, 퇴직금은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그건 노후 자금입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되면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60 넘어서 다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처럼 새벽마다 생선 상자 나르는 게 현실입니다. 셋째, 배우자가 반대하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아내가 반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는 본능. 그걸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넷째, 잘 되던 시절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선소가 활활 돌아가던 시절의 영도를 기준으로 미래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영도는 이미 사라진 영도였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실패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안 되면 빨리 접으십시오. 석 달에서 안 되면 반년 더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버티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빨리 접을수록 남는 돈이 많습니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퇴직 후 창업하겠다고 하시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특히 건물을 사겠다, 가게를 열겠다 하시면 뜬다더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옆에서 잡아주십시오.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처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영도에 삽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30년을 산 동네를 버리기가 쉽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어두운 골목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이 골목이 북적이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조선소 사이렌 소리, 작업복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된장찌개 냄새.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동네가 죽고 동네가 죽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3억 2천만 원을 내고 배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퇴직 후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됐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